남편이 내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바로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아들은 등교 준비로 바빴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주방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정부 순애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랑 달랐거든요. 미묘한 미소, 익숙한 편안함, 그 눈빛은 분명 예전엔 나를 향했던 건데 나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급한 미팅이 잡혀서 서둘러 나갔다가 가방을 두고 온 걸 깨닫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때 봤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두 사람.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애 씨가 웃으며 컵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나를 보자 민망한 듯 일어나며 말했죠. 당신 벌써 왔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가정부랑 단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회사 이야기도 좀 하고 있었어. 그때였어요. 순애 씨의 시선. 마치 이 집의 주인은 나야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나는 얼어붙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화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베개 밑에 핸드폰을 넣고 자고 있었죠. 심지어 알람도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순애 씨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남편 방에서 순애 씨가 조용히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냥 서랍 정리 좀 하려고요. 서랍. 내가 결혼하고 한 번도 정리한 적 없는 그 서랍. 그날 밤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순애 씨랑 무슨 사이야? 그는 되레 화를 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나는 소리쳤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잖아. 이후 남편은 더 말을 아꼈고 순애 씨는 조심스러운 척 행동했지만 그게 다 연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날이 있었죠. 남편이 외출한 날 나는 그의 방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현금 500만 원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메모가 적혀 있었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약속한 날짜에 다시 만나요. 언제나 고마워요, 순애가. 우리 아이? 약속한 날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감정을 나누고 있고 심지어 그녀에게 아이까지 있다는 건. 그날 저는 순애 씨를 불렀습니다. 순애 씨,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당당했어요. 나는 메모를 꺼내 보이며 말했죠. 이게 뭐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이 일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 속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내보냈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선 더 이상 거짓이 설 자리는 없어. 처음엔 가정부 순애 씨에게 그냥 감사했어요. 집안일을 정말 꼼꼼하게 했거든요. 세탁물 정리, 주방 청소, 심지어 화분 물 주는 것까지. 처음 보는 날부터 너무 익숙한 듯 행동했지만 그래도 요즘 가정부들은 전문성이 다르다 생각하며 넘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였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물 끓여둘까요? 그 말투, 표정, 그리고 남편의 미소.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바로 그 아내를 향한 미소였어요. 그걸 다른 여자가 받고 있다는 걸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한 번은 늦은 밤이었어요. 제가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거실 불빛이 새어나와서 조용히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가정부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다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청소하던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제 밤엔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께서 제가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깝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작정을 하고 덤벼든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어쩌면 처음엔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둘만의 감정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그녀에게 현금을 건네는 걸 2번이나 목격했어요. 순애 씨, 그때 얘기했던 건 이걸로 해결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고 저는 몰래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가정부한테 왜 돈 줬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사정이 딱해서 잠깐 도운 거야. 나는 다시 묻지 않았어요. 이미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엮여 있는 거라고. 그 다음 날 저는 방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가정부 방을 살폈어요. 서랍 속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남편과 순애 씨가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뒤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날, 잊을 수 없는 날이야. 처음 다시 만났던 날? 이 여자가 대체 누군데? 우리 남편이 과거부터 알고 있는 여자야?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흥신소를 찾기로요. 남편과 가정부 사이에는 단순한 불륜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의 향수 냄새는 남편의 셔츠에만 묻어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그날 아침도 늘 똑같았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정장 셔츠를 입고 출근했고 가정부 순애 씨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다녀오세요. 인사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남편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문득 느껴졌어요. 낯선 향기. 분명 제가 쓰는 섬유 연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훨씬 달콤하고 은은한 향수 냄새였죠. 그리고 그 향은 순애 씨가 평소 뿌리는 향수와 같았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순애 씨가 셔츠 다림질하다가 묻은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요즘 이상할 정도로 순애 씨를 자주 칭찬했어요. 순애 씨가 없었으면 우리 집 엉망됐을 걸. 그 사람 살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도 참 곱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던 날 우산을 가지러 차고에 내려갔다가 주차된 남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로 밀착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문을 열려고 하자 불이 꺼졌고 조용히 도망치듯 떠났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다고 했지? 응, 일이 좀 많았어. 그런데 왜 당신 차 안에서 순애 씨랑 있었던 건데?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우산이 없다고 해서 데려다 주려다 잠깐 얘기한 거야. 오해하지 마.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결심하고 남편의 가방을 몰래 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영수증 하나, 호텔 라운지 바에서 결제된 2잔의 와인. 그 시간은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자꾸 사라지는 남편의 현금. 누군가에게 몰래 전화를 거는 모습. 순애 씨의 요리 실력이 갑자기 남편 취향으로 바뀐 것. 그리고 그 둘만 알고 있는 듯한 농담들. 왜 남편이 순애 씨를 고용하려 했는지, 왜 그녀는 우리 집을 그렇게 빠르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는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침입, 감정의 조작, 그리고 저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자리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건 가정부 순애 씨의 신원조회를 의뢰한 뒤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녀에 대한 서류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주민등록상 이력도 공백이 많고 주소지는 최근에 급하게 바뀐 기록이 있었죠. 흥신소를 통해 순애 씨의 과거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던 중 어느 날 제 손에 쥐어진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 남편과 지금의 가정부인 순애 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사진 뒷면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천사, 민석의 순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 여자가 남편의 첫사랑?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과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저 별일 없었어. 라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죠. 그 별일 없었던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주방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흥신소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의 사실을 더 전해줬습니다. 가정부 순애 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10살.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전 태어난 아이, 그리고 아이의 출생기록엔 아버지란 항목이 공란이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남편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에서 순애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순애 씨, 당신 남편이랑 예전에 알던 사이죠?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 기억 못한다고 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남편 몰래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녀를 직접 불러들인 거였죠. 처음엔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처지라며 가정부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그녀는 당당하게 제 삶 속에 들어와 모든 걸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던 겁니다. 웃으며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제 남편에게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거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계좌에서 매달 송금되는 큰돈, 그 돈이 순애 씨 명의로 된 다른 주소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 그곳엔 그녀와 아이가 살고 있었고 그 집은 남편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이중생활이자 은밀한 가족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에 녹아들었는지, 왜 남편이 유난히 그녀에게 관대했는지.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불러들인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 안에 들인 거죠. 그 다음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불렀어요. 순애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앉았고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올려놨어요. 이때 둘이 무슨 사이였어요?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 그땐 저한테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이 떨려왔어요. 당신 이 집에 왜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제가 원한 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외롭잖아요. 당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지금은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내 삶을 조금씩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순애 씨 그냥 가정부였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한때 많이 좋아했었어.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아이가 있다는 말에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 아이. 그제서야 순애 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꺼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럼 그 아이 혹시 당신 아이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그 표정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은 그녀에게 월급 외 돈을 송금하고 있었고 조용히 외곽에 집 한 채를 사서 제공하고 있던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듯한 조용한 뒷바라지. 처음엔 그가 죄책감에 그랬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믿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 몰래 채취한 유전자 시료로. 며칠 후 결과지가 도착했고 그 한 줄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친자 관계없음. 남편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어요.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책임지려 했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의 눈빛 속엔 믿음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절망이 가득했어요. 순애 씨는 남편을 다시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과거의 사랑을 들먹이며 남편의 감정을 자극했고 그 사이 남편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죠. 주택 구입 자금도 아이의 학원비도 모두 남편의 통장에서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가 당신 자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 짓을 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노렸어요?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사랑은 끝났지만 기회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 돈도 있고 잘 나가잖아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저랑 제 아이랑요. 그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순애야, 왜 그랬어? 왜 나를?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자 확인 이후 남편은 며칠을 말을 잃은 채 술에만 의지했어요. 죄책감에 빠진 듯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무너진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짜 무너진 건 나였죠.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일이 생겼어요. 차량 점검 때문에 열어본 건데 거기엔 남편의 이중생활을 보여주는 영상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픽업해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장을 본 물건을 트렁크에 꺼내는 모습까지. 그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소도 관리비 고지서도 전부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나와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가정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를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몇 개의 삶을 산 거야? 그는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책임지고 싶었어. 그 애가 내 아이인 줄 알았고 그녀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게 책임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나에 대한 예의야? 말이 없던 그가 끝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서 미안함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죠. 남편의 불륜 정황 사진과 영상, 가정부의 거짓 진술에 대한 녹취, 남편 명의의 이중 부동산 계약서, 회사 자금이 내연녀에게 송금된 금융 내역,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합의 이혼을 주장했지만 저는 혼인 파탄에 대한 명백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전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했으며 이를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은 위자료 수억 원과 재산분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회사의 내부 감사에 의해 경영권에서 배제되었으며 가정부는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당했고 법원은 그녀가 남편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렇게 반듯했던 사람, 처음엔 성실한 남편,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던 그가 결국엔 무책임한 남자, 거짓말의 왕, 도망자가 되어 가족도 회사도 사회적 지위도 그 많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결국 원룸 하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는 이혼했지만 인생을 다시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로 뒤덮였던 그 시간들을 걷어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가끔은 진실이 가장 잔인하지만 결국 나를 지켜주더군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라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